일요일에 만나는 황장수와 톡톡톡 제21화. 오늘은 탈북 여성 박사 1호이신 이해란 박사님 모시고 이 그동안에 살아온 과정과 또 이 남한에서 보고 느낀 점, 특히 최근에 이 북핵 실험 이후에 또 하고 싶은 말씀 등을 듣겠습니다. 이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 박사님, 이 탈북 여성 박사 1호 흔히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하여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셨어요. 네. 그럼 어디 석사 박사를 다 받으셨습니까? 예, 이대에서 석사 박사를 다 이제. 그럼 학사학위는 네, 북한 거를 인정을 받으셨습니까? 예, 북한에서 신의주 경공업대학을 네. 졸업을 했어요. 그래서 공대시네요, 그죠? 공대죠. 예. 네. 그 언제 탈북을 하셨습니까? 제가 97년 예. 8월 16일 새벽 3시에 그 압록강을 건너가지고 97년 10월 19일에 예. 한국에 이제 왔어요. 빨리 오신. 그렇죠. 예. 저희는 그 미국에 계시는 저희 할머니께서 가족을 데리러 오셨어요. 우리 가족을. 그래서 예, 탈북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예. 할 수밖에 없는 정치적인 그 이유가 생겨가지고 그래서 이들이 탈북을 하게 됐죠. 가족이 다 오시지 못하셨다고. 예, 저희 그 친정 식구들은 다 오시고 예. 저희 애기 아버지께서 이제 그때 못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올해 19살 이제 대학교 들어가는데 아버지 얼굴을 모르고 성장을 했어요. 슬프죠, 뭐. 예. 참 가슴이 아픕니다. 근데 이 박사님 오셔가지고 대부분 오시면 참 와서 한국에서 공부를 한다. 특히 또 음식 지금 권위자시잖아요, 요리 부분에. 권위자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이 박사학위를 따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습니까? 사실 저는 뭐 박사학위를 따야 되겠다는 생각을 처음엔 못했고요. 오니까 제가 왔을 때 우리나라가 또 IMF 시작될 때였거든요. 예, 딱 98년, 97년 예, 말부터 12월 시작했죠. 28일 예, 예. 발표가 났어요. 그래서 이제 남편이 없이 아들을 키워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강박관념이 있어서 처음엔 공부한다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랬는데 우연한 기회에 이화여대에 특강을 갔다가 저를 특강을 부르신 선생님께서 공부를 좀 해보라고 권유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대에서 장학금을 제시를 하고 이렇게 해서 그냥 얼결에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지금이야 생각해 보니까 한국에 와서 정말 제가 공부를 하게 된 것이 정말 잘한 일이고 대박을 터뜨린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저는 그때 이 박사님 박사학위 땄다 하고 신문에 여러 군데 나오셨는데 그때 보고 정말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었을까 깜짝 놀랐습니다. 그냥 죽기 살기로 이제 했죠. 했는데 한국은 북한보다 좋은 게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한국 사회에서 불편하다고 얘기하는 건데 북한에 살아본 저로서는 그게 진짜 북한보다 좋은 거예요. 어떤 점이 그렇습니까? 국가가 강요하는 거 없어요. 그리고 국가가 강요하는 것도 없지만 국가가 해주는 것도 사실은 한국은 많지 않아요. 다 자기가 선택해야 되는 것이고 뭐 직업이나 주택부터 다 그렇죠. 다 자기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북한보다 좋은 겁니다. 근데 지금 한국에 많은 젊은 사람들은 흑수저니 헬조선이니 이러면서 국가가 아무것도 해주지 않고 있다. 태어났을 때부터 재산에 이 부모의 그런 재수에 따라 가지고 평생 흑수저는 흑수저고 금수저는 금수저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북한에서 오신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 부모들도 책임을 느끼고 살아야 돼요. 우리 미래 세대를 책임져 줘야 되죠. 그럼 부모 잘 만난 거 어떡하겠어요. 그 사람은 운이죠. 그런데 북한은요
부모를 잘못 만나게 되면 여기는 돈만 없지만 네. 북한은 부모를 잘못 만나게 되면 인생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출신 성분이 나빴어요.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그 재산이 많으셨고 김일성한테 그 재산 다 몰수당하고 6.25 때 월남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만 북한에 혼자 남으셨는데 그래서 저희는 출신 성분이 나빠요. 그리고 이제 월남 가족. 네, 그래서 제가 10살 낳은 해에 저녁을 먹다가 추방을 당했어요. 그래서 상간오지에 가가지고 정말 고생을 많이 했어요. 정말 배를 많이 골았고요. 아무리 노력해도 그 상황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지금 북한의 3대 세습이 저렇게 견고한 거는 사실은 김일성 가문만 3대 세습을 하면 그게 무너질 수가 있는데 김일성 가문뿐만 아니라 특근층들이 그 주변이 몽땅 3대 세습을 하는 거예요. 최연이 채령의 아버지인데 그 아버지가 최연이기 때문에 채령애가 나오고 채령의 아들은 또 이게 거기는 더 이게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출신 성분 때문에 너무 많은 불이익을 당하게 됐고 그것에 너무너무 실망을 해서 자살까지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한국에 와보니까 뭐 여기 연자제가 있었다 어쩌다 뭐 하지만 이문열 선생님을 만났더니 그분 아버님께서 월북했지 않습니까? 월북 가셨잖아요. 근데 그분은 서울대학교 나오셨어요. 아니,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작가가 됐어요. 아니 이런 정도의 기회가 있는 나라면 아니 얼마나 좋은 나라예요. 그래서 저는 그 한국이 정말 좋은 나라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좋은 데서 좋은 걸 모르고 제일 좋은 걸 가지고 불평을 하더라고요. 참 세게 들어야 될 이야기 같습니다. 근데 박사님 어떻게 그럼 음식 부분은 원래 북한에서 음식이나 이런 부분을 잘 하셨습니까? 공대도 오셨다면습니까? 그건 아니고요. 제가 이제 출신성분이 나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일을 절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출신성분이 나쁘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엔 대학을 못 가서 자살을 하려고 농약을 마신 적이 있었고 그때 못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있었는데 김일성이 84년도에 동굴아파를 이제 방문을 했는데 동독에 이제 가서 허네커 학생 소년공전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를 방문해서 그 어린이 한 명에게 물어본 거예요. 야 너는 장래희망이 뭐냐고. 어른들이 다 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과학자가 되겠다고 이제 동독 어린이가 얘기를 했대요. 평양에 와서 평양 어린이한테 물어봤더니 이 어린이는 예술인이 되겠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김일성이가 난리 났다고 그랬어요. 동독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독 어린이는 과학자가 되겠다 그러는데 우리는 동독보다 이렇게 못 사는 나라에서 이 띵따라가 되겠다 그러면 되겠느냐. 그리고 이제 조사를 시켜보니까 출신 성분 때문에 이 머리가 좋고 공부를 잘함에도 불구하고 대학교를 못 가는 아이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당장 고쳐라. 출신 성분이 아무리 나빠도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여기 말하면 이공계 대학이죠. 공과대학에다 보내주라. 그것은 기술대학이라 그래요. 기술대학에다 보내주라 그래가지고 그게 교육 정책이 조금 바뀐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신의주 경공업대학이라는 곳에 들어가게 됐고 거기서 이제 발효공학을 전공을 했죠. 그리고 음식 사실 저는 요리사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한국에 왔는데 뭐 다른 거를 하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북한처럼 생각하고. 그래서 저는 그 이대에 식품영양학과를 들어가게 됐고 거기서 이제 석박사 학위를 하게 됐죠. 근데 뭐 북한에서 학부하고 한국에 와서 석박사 한 사람이 식품영양학계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이제 없잖아요. 북한 학과를 했으면 뭐 교수를 시켜줬을라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졸업을 하면서 또 그 음식문화연구원을 만들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사건이 하나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북한 전통음식문화연구원을 만들고 이제 일을 시작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북한 요리 연구가 이렇게 돼 있어요. 좀 요리 연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잘못하는 분들도 많아가지고요. 네, 저는 식품학자고 지금은 음식 만드는 일을 하죠. 탈북자들이 일을 해야 되는데
그 한국 사회에서 탈북자가 끼어들 수 있는 그 기회들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북한의 그 음식을 상품화하게 되면 그래도 조금 상품성 있지 않겠느냐 싶어가지고 그 일을 하게 됐고요. 저희는 탈북자 회사예요. 탈북자들이 모여서 같이 일을 하고 있고요. 그 작년도에 저는 뭐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되겠지만 저는 통일에 대한 일을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건 저의 운명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북한을 떠나기 전에 굶어 죽는 사람들을 보고받고 정말 도탄에 들어서 정말 망해도 그렇게 망할 수가 없는 그런 나라를 보고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어떤 학자적, 인간적 그 모든 양심을 걸고 저는 통일 관련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 이제 한 19년째 살고 있는데 통일은 뭐냐? 자유통일인 거예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통일인 거지 무슨 연방제 통일 그 따위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막 멸망하는 나라고 뭐 연방을 해요. 웃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자유통일문화원으로 이제 그 개편을 했어요.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도 문화적인 영역으로 확산을 시켜서 그 가치를 만들어야 되고 그게 문화를 만들어서 이제 해야지 한국 사회를 강타하고 있는 이 지금 이 사회주의적인 조류들 이 광풍을 어떻게 막아내겠습니까?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서 보면 좌파는 문화인데 우파는 그 문화와 상당히 거리가 있다. 그러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한테 이 보수 우파가 이렇게 어필하지 못하고 있고 또 20, 30, 40대들 상당수가 좌파나 진보 이런 부분 또 일부는 종북을 표방하는 쪽에 넘어가고 있다. 일단 문화 싸움에서 보수는 지고 있다. 사실 한국 사회에서 보수가 문화를 이 보수의 가치를 문화로 제대로 생산해내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영화부터 해서 예술, 출판, 문화계 전반이 다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는 홍성이라고 하는 여성 소셜 아티스트라는데 저는 그분이 예술하는 줄 알았더만 그게 아니라 통진당 한대련이라고 거기 있던 사람이 이제 아티스트라고 표방을 하는데도 이 보수에서는 아무도 모르고 있다가 이제 어제부터 이제 그게 아니구나 하고 이런 정도거든요. 지금 한국에 그간에 보셨던 한국 사회에 이 보수의 가치 부분에서 문화가 좀 부재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많이 부재하고요. 그런데 이제 보수가 그동안 너무 안일하게 대처한 거예요. 게을렀어요. 북한은 그러니까 이 좌파는 전문적으로 선동의 영역을 담당해서 개발해주는 조직이 있는 거예요. 그 어디냐? 북한이에요. 그게 북한에서 선동이 내려오면 한국에서 따라하는 거예요. 한국에서 퍼뜨리는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은 인터넷 시대이기 때문에 그게 더 잘 전파가 되고 있는 거예요. 저희들이 대학 다닐 때 보면 이 당시에 한 총련, 즉 주사파들 한 총련이 대학교에 노래패라든지 연극패 이런 문화 집단들을 거의 장악해가지고요, 동아리들을 그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당시에 386, 80년대에 대학을 다닌 사람들은 이 운동권 문화를 거의 공유하고 있습니다. 운동권 문화가 이꼴 대학 문화로. 이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그렇죠. 그게 북한 문화입니다. 그리고 민족 강조하면서 안복 입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일베인가요? 예, 일베. 거기에 무슨 글이 하나 올라왔더라고요. 주사파 하셨던 분의 글을 봤는데 정말 북한의 워딩인 거예요. 진짜 북한 워딩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갖고 물어봤어요. 이게 그분을 만나서 정말 이 글이 요즘 인기가 많던데 하고 보니까 정말 북한의 정론이나 북한의 노동신문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워딩이더라.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게 이제 그분이 좀 전향하셨는데 전향해서 얼마 안 돼서 그거를 쓰신 거래요. 홍진표 씨라고 계시죠? 정치권에도 있죠. 언젠가 한번 우리나라에서 이문열 작가 무슨 책 태워버리고 하는 그런 거 한 적 있었잖아요. 그때 그분이 아주 칼럼을 쓴 적이 있어요. 그 칼럼도 보면 다 북한 워딩 같은 거예요. 뉴라이트로 전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말투나 어투는 그 용어를 쓰죠. 정치적으로. 근데 보면 우파에서 그걸 없애버리면 안 돼요. 그 워딩을 가지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선동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 선동하면 나쁘지 않냐. 왜 선동하면 나빠요? 선동을 해야 되죠. 선동을 하고 나서 하게 되면 이제 그 선동에 대한 이 사람들이 막 반박을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선동은 짧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선동을 못하다 보니까 저것들한테 매달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이 방송에서는 막 네. 오만 말을 다 해도 됩니다. 막 끌려다닌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선동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사람들의 가슴 속에 이렇게 쉽게 어필할 수 있는 짧은 용어를 가지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선동이라는 게 없는 사실을 막 지어내서 하자는 게 아니라 북한은 없는 사실을 막 지어내가지고 막 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하는 선동은 우리의 가치를 짧은 용어 속에 담아서 그 사람들이 쉽게 이해하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 이 시장 경제에 대해서 너무 어렵게 설명들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한 가지로 우리나라에서 지금 잘못된 게 뭐가 있냐면 민주주의 이거는 좌파 세력이 지금 독점을 하고 있어요. 네, 자신들의 그 훈장으로 생각하고 있죠. 그래서 뭐든지 하게 되면 막 민주만 들어가요. 그런데 우리가 곰곰이 놓고 생각을 해보면 민주주의라는 거는 시장 경제가 아니면 민주주의는 절대로 불가능한 겁니다. 사회주의? 절대 민주주의 못하죠. 국가 독점 경제인데 거기에 무슨 민주주의가 있습니까? 중국도 그런 거고요. 지금. 그러니까 시장 경제 하에서만 민주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럼 민주주의는 누가 해주는 거냐? 시장 경제가 해주는 거고 자유주의가 해주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파가 해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선동을 당해가지고 민주주의는 머리띠 두르는 사람들이 해주는 건 줄 안단 말이에요. 머리띠 두르는 사람들이 하는 거는 전체주의고 이 전체주의는 이 사람들을 이게 탄압하고 독재하지 않으면 유지가 되지 않는 그런 체제거든요. 나는 이게 한국에 가서 보니까 아니 우리는 이 사람들은 왜 바본가? 아니 그걸 자기네들이나 민주주의 해주고도 왜 민주주의로 뺏겨가지고 이 머리띠 두른 사람들한테 왜 끌려다니고 있나? 아니 박정희 대통령이 왜 독재입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왜 독재입니까? 그분들이 민주주의 씨를 뿌린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지금 잘못된 거예요. 전 세계를 어디를 보더라도 뭐 독립 해방 이후의 발전 과정에서 보면 처음에는 이 경제적인 민주주의가 어느 정도 이렇게 완성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정치적인 민주주의는 그 경제적 민주주의 완성에 따라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뒤늦게 오게 되는 이런 시스템이 됩니다. 그 모든 아프리카나 아시아에서 2차 대전 이후에 독립한 나라들이 다 그런 과정을 겪었는데 아직도 상당수의 나라들은 경제적 민주주의 단계도 못 가고 있고 정치적 민주주의 단계도 못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7, 80년대 민주화 운동이라는 것이 결국 가능해지게 된 것은 한국의 경제 수준이 어느 정도까지 오고 국민들의 지적 수준이 어느 정도까지 오니까 이제 가능해진 부분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만약에 경제적 민주화라든지 이 부분이 먼저 오지 않았더라면 정치적 민주화가 됐을 거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건 뭐 거의 역사적으로도 답이 그렇게 나와 있는데도 이 보수 스스로도요 그 부분을 자신 있게 주장을 잘 못하고 있어요. 나는 너무 황당한 거예요. 아니 민주주의를 다 자기네가 해놓고 왜 그걸 빼앗겨가지고 질질질 끌려다니는지. 그리고 이승만 독재, 박정희 독재 얘기를 하는데요. 그 부분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는 봉건 왕조국가였다가 일제 식민지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중간에 민주주의가 없었죠.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자유시장 경제가 없었던 네.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게 그러면 이 시장 경제가 태어나는 뭐 태동기가 있을 것이고 왜 사람으로 말하게 되면 그렇죠. 사람의 생체 발달 이런 걸 보게 되면 이제 임신이 되고 이게 태아가 있고 그다음에 또 이제 출산을 해서 유아기가 있고 또 유년기가 있고 청소년기가 있고 이게 성장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성인이 된 다음에는 네 맘대로 살아라 이렇게 해야 되지만 아니 청소년 이때 교육도 안 하고 네 맘대로 살아라 이렇게 하면 됩니까? 그때는 국가에 그런 것들이 이제 이 자유시장 경제 체제를 갖춰가기 위한 이런 것들이 그렇겠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는 교육도 필요하고 통제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재정적인 지원도 필요하고 이런 게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 했던 어떤 재반 시책들을 다 독재를 밀어붙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게 그런데 없이 맞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경제적인 자유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게 사적 소유를 인정해 주는 거 이승만 대통령께서 해주신 거 아닙니까? 그렇게
고마운 분을 우리나라에서 제가 그 이승만 대통령 존경한다고 그랬다가 매 맞을 뻔했다니까요. 막 때리려고 그래요. 너 그 사람 얼마나 독재자인지 아냐 그래서 내가 그 사람 독재했는지 어떻게 하냐 그때 살아보지 않아 제가 모르겠는데 나는 그분을 왜 존경하느냐. 아니 학생들이 싫다 그러니까 그만두는 대통령이 전 세계 어느 나라에 있느냐. 그렇잖아요. 아니 그분은 대통령이었고 군 통수권자였고 탱크로 진짜 독재자면 탱크로 밀지요. 근데 그분은 국민들이 싫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날 싫다 그러는구나. 그럼 난 그만둘게. 아니 이렇게 권력이라는 거를 그렇게 쉽게 포기하시는 분이 어디 계시며. 우리 내부에서 우리 스스로가 모르는 부분을 이 객관적으로 이 구계자의 시각으로 아주 잘 정리를 해주셨어요. 그런가요? 아니 저는 우리가 300만이 굶어 죽을 때 김정일이가 고난의 행군이라고 북한에서 예, 8, 90년대 권력을 포기하고 그 사람들에게 자유를 줬으면 300만 명이 굶어 죽지 않습니다. 근데 김정일이가 그 사람들을 탈북도 못하게 하고 장사도 못하게 하고 또 부둥켜 안고 아무것도 못하게 하면서 300만 명을 굶겨 죽인 거 아닙니까? 자, 그럼 이 박사님, 그 지금 이제 자유통일문화원에서 앞으로 그 문화적인 가치 부분을 자유민주주의적 시각으로 전파하는 일을 하시겠다는데 지금 포부가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그럼 어떤 일을 좀 하시려고 했습니까? 예, 일단은 교육을 하되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들을 이제 좀 연구를 하려고 그러고요. 제가 이제 이 시장경제국가에서 네. 자유 시장경제국가에서 19년 동안 살면서 깨달은 바는 뭐냐면 사회주의 국가는 무식해도 운영하기가 쉬워요. 독재이기 때문에. 그런데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국가는 시민의식이 발전하지 않으면 이게 개판사판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시민의식을 높여야 되겠는데 그래서 저는 우선 탈북 대학생들을 데리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대학생들하고요? 네, 그래서 한 달에 책을 대한민국의 근현대사를 공부를 해요. 제가 한국에 와서 한 10년 동안 고민을 했던 부분이에요. 우리는 똑같이 일했는데 우리도 정말 열심히 한국 사람들이 우리 오니까 다 너네는 사회주의 국가에서 게으르게 살았다 그러더라고요. 사는 거 보니까 우리가 게으르게 산 게 아니에요. 우리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근데 우리는 굶어 죽는 나라가 됐어요. 이 원인이 어디 있느냐? 저 10년 동안 고민을 했어요. 보니까 그 북한은 사회주의 그 체제, 그 우리는 여기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 거기에 이제 답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아들은 지금 그 중앙대 사학과에 이번에 입학했는데 역사 선생님이 이제 되겠다고 포부를 갖고 있어요. 예, 나는 반대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 엄마 입장에서 좀 더 법대라든가 이런 데 보내고 싶지만 그 아이가 원하는 거기 때문에 지지를 했고 제가 실질적으로 보니까 조선조 이전 시기에 이것보다도 우리는 지금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야 되는 게 한국의 근현대사를 연구를 해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이승만 대통령께서는 어떻게 그 시대에 그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대한민국에 이렇게 심을 생각을 하셨는지 그리고 그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잘못한 것도 있겠지만 잘못한 것도 연구를 해야죠. 그것도 잘한 것도 연구를 해야 되고 그 속에서 저는 통일됐을 때 북한의 출로를 찾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북한이 나갈 길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탈북 대학생들이랑 같이 근현대사를 공부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우리가 공부하면서 얻은 이런 내용들을 한국 젊은 세대들에게도 보여줘야 되겠다고 참 생각을 해요. 부끄럽습니다.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체제를 비하하면서요. 근현대사에 대해서는 거의 한국의 종북 좌파들이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젊은 세대들의 대세가 돼 있고 또 한국에서도 흔히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의한 북한의 이 평화 통일을 이야기하면서도 통일 이후에 서로 간의 문화나 역사를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 고민하는 사람이 거의 별로 없습니다. 입으로만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참 탈북을 하셔가지고 박사 되시고 이렇게 살아가기도 벅찬 그런 어떤 분들이 이렇게 진짜 이 국가를 위해서 또 통일을 위해서 고심한다. 저희들 참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최근에 이 북한이 그저께 4차 핵실험을 했지 않습니까? 네. 자, 핵실험을 했는데 한국에는 이제 기껏 하는 게 확성기 트는 걸 마치 김정은 생일날 틀었다고 대단하게 생각을 했어. 제가 요즘 좀 보고 트는 거는 당연하고 비정상적인 조치를 할 때 튼다고 했으니까 틀어야 되는데 저는 즉각 틀어야 된다고는 봤는데 그 트는 거를 대단하게 이렇게 생색을 내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의미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한국의 지도층들이 좀 너무 가볍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예. 지난번에 사실 8.25 때 예. 대북학송이 그렇게 꾸면 안 되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우리가 너무 중요한 기회를 또다시 상실한 겁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시간은 한국 편이다 그러는데 시간은 북한 편입니다. 예, 우리가 시간을 오래 끌면 끌수록 남한은 더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김정은이가 이번에는 수소폭탄 만들었다고 지금 떠들어댔죠. 이제 며칠 자고 나면 중성자 폭탄 만들었다 그럴지 모르는 겁니다. 그 핵폭탄을 어떻게 돼서 만들게 됐습니까? 그 햇볕 정책 때문에 만드는 겁니다. 예, 우리가 저게 그 아가리에 그 정말 털어줬죠. 뭘 쏟아놓는지도 모르고 미친 듯이 햇볕을 갖다가 햇볕이라 그러면서 평화 뭐 예, 협력 우리 가슴에 하루빨리 핵폭탄을 쏘아달라는 심정으로 거기다가 이제 퍼놓았기 때문에 그걸 지금 우리가 이렇게 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제 북한의 그 지난번에 그 방송했을 때 그 당시에는 북한에서 이제 학성기들을 다 뜯어버려가지고 학성기가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북한 쪽도. 예. 북한 쪽이. 예. 그럼 일방적으로 이쪽 이야기만 날아가게 되는. 예, 그렇게 돼 있었는데 그 이자들이 와서 협상을 하고 돌아가서 학성기를 다 다른 거예요. 오늘 나오잖아요. 대남 학성 한다고. 왜 우리 정부는 왜 멍청해서 맨날 이렇게 당하고 있는지 저는 그게 이해가 되지 않고, 그리고 이 나라에 정말 대한민국을 생각하지 않고 대한민국의 안위와 대한민국의 국민을 생각하지 않고 이 적의 편에 서서 적의 심정을 너무너무 잘 대변해주는 이 사람들이 너무 많이 살고 있어요. 벌써 우리나라에서 이게 그 평통기원인가요? 평화통일 무슨 기독교 뭐 연합인가 무슨 그런 게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벌써 뭐라 그러냐면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너무 그동안 이렇게 뭐 했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는 식으로 또 이렇게 양비론을 들고 나오면서 북한의 대학 교류 뭐 평화 네, 안 했다고. 하지 그러니까 않고 원하는 대로 좀 안 들어준다고. 우리 정부를 비판하는 세력들이 있는데 이걸 또 언론들에서는 그 대서특필에서 이렇게 뽑아줘요. 기독교에서도 이렇게 반대한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들어가 보니까 평통기원이에요. 그 약자로 평통기원은 최근에 그 간첩 목사가 배출된 조직입니다. 목사가 간첩이 어떻게 되는 건지 기독교의 이론에 의하면 기독교 이론에는 도저히 북한 같은 사회와 양립될 수 없는데 목사가 간첩이 된다. 이건 저는 진짜 그 목사는 원래부터 태생이 간첩이든지 이해가 안 갑니다. 기독교의 탈을 쓴 그 나쁜 사람들이죠. 반체제 세력들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막 이렇게 설치고 우리가 여기 올바른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은 서수인데 이런 거는 또 언론에서 다뤄주지도 않아요. 바른 소리 좀 하게 되면 잘라요. 우리 함수사님 때 여러 번 잘리셨는데 저 뭐 방송에 뭐 하도 많이 잘렸어요. 저도 잘려가지고 저도 잘렸어요.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지만 자르면 어쩔 수 없지만 그래서 저도 요즘에 내가 자체로 하는 방송 하나 만들어야겠다. 꼭 하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나중에 큰 물에서 하나가 돼가 만나가지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독자적인 방송국을 운영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누가 해주지 않으면 안 부르면 내 절로 불러가지고 해야겠다.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분명히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거는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니라는 거. 그리고 이번에 지금 그 수소폭탄 이거 하면서 저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이 미적미적거리고 있으면 북한은 중국에 먹힙니다. 왜냐? 2013년에 그 핵실험을 한번 했습니다. 그때 그 지금 핵실험하는 데가 제독이라는 것이에요. 풍계리라는 게 그 길주역전에서 길주역전에서 떠나서 해산으로 가는 그 철도연 선상에 있는데 거기에 있는데 2013년도에 핵실험을 했을 때 5.9 강진이 해산에서 났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그 중국에서도 그 저기 투먼 그쪽에서 이 강진이 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는데 이번에도 지금 할 때 해산도 강진이 이뤘고 배감도 이렇고 얘가 처음에는 뭐 풍계리를 하지 않고 그렇게 막 그리고 지금 중국에서도 지금 그 이뤘거든요. 강진이 이뤘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인 위협은 한국보다는 중국이 더 있는 거예요. 그럼 중국이 그거 핑계 대가지고 와랑 먹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한국의 정치인들 정신 차려야 됩니다. 나라 팔아먹고 싶지 않으면 정말 지금 정신 똑똑히 차리고 이 사물을 똑똑히 봐야 됩니다. 나보다도 머리가 나쁠 수는 없지 않아요? 아니 그럼요. 저기 제가 볼 때 그 한국의 이 정치인이나 지도자들이 중국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환상, 중국이 마치 한국 편을 들어서 북한 문제에 있어서 결국은 비핵화를 하고 또 한국과의 이 통일을 중국이 바란다. 저는 절대로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중국은 북한을 갖다가 통제가 되면 완충 국가로 이렇게 뒤에서 조정하면서 식량이나 오일 좀 주면서 유지하고, 만약에 그런 단계가 아니라면 북한을 먹어서 직접 군부 통치로 만들면서 뒤에서 직접 운영을 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중국에 대해서 환상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데, 개성공단 저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거라고 보십니까? 이게 지금 너무 답답한 게 한국 사람들은 왜 머리가 없는지, 또 이게 이제 메인 뉴스로 뽑힐지 모르겠는데, 저번에 박원순 시장 그 박원순 시장 찍어준 서울 사람들은 머리 없다 그랬더니 막 계속 인터넷에 저는 이 방송에서 아침에 한국 국민들은 이 대가리가 좀 문제가 있다고도 했습니다. 괜찮습니다. 뭐 보기 싫은 사람 보지 말면 되죠. 머리가 없는지, 어떻게 우리의 가슴에 펄을 겨누고 있고 우리의 지금 머리 위에 핵을 겨누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왜 돈을 갖다 주는지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아요. 제가 오늘 방송에서요, 상대 패널이 저보고 이랍니다. 아니 한국 기업들이 제가 북한에 돈을 만들게 해서 결국 핵이 되게 하는 일을 할 필요가 없다. 인질이 되면 정말 감당 못할 사태가 벌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쯤 그걸 폐쇄하고 다 한국 분들을 빼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한국 회사들이 돈을 버는 게 얼마냐, 이 이야기를 합니다. TV에 나와서. 아니 그 인질로 잡혀있는 그 사람들을 빌미로 돈 벌면 그게 사람들입니까? 양심이 없어도 너무 없는 거죠. 그리고 이 정부가 하는 대북 사업은 하면 안 됩니다. 하면 안 되고 민간 이게 그 탈북자들이 여기 지금 3만 명이 와 있습니다. 3만 명의 탈북자들이 자기 가족에게 보내는 거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정부가 나서서 대북 사업을 하면 할수록 북한의 시장은 쭈그러드는 겁니다. 지금 김정은이가 왜 저렇게 잔인하게 처형을 하느냐? 김정일 때도 저렇게 처형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그때 이제 김일성에서 김정일로 넘어갈 때 엄청나게 소총을 했어요, 사실은. 체제가 이제. 네, 그랬는데 그 당시에는 배급제가 잡혀 있었고 통제가 가능했고, 예, 그렇게 했기 때문에 죽여도 조용히 데려다 죽였어요. 또 잡아가도 조용히 데려다 잡아갔어요. 지금은 왜 자기 고모부까지도 그렇게 요란하게 죽이느냐? 배급이 무너졌잖아요. 통제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쓸 수 있는 카드가 없는 거예요. 공포밖에 그러니까 없죠. 공포를 주기 위해서 저렇게 잔인하게 점점 더 잔인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리고 북한 주민들이 이제는 이게 한국 사람들보다 북한 주민들이 시장에 대한 친화도가 더 높아요. 북한 사람들 노동당원 10명 중에 8명이 시장 경제가 좋다 그래요. 근데 우리 직원들이 몽땅 북한 사람들인데 물어봤어요. 당신들 말이야, 북한에 이제 배급 준다 그러면 배급을 탈래? 지금처럼 이렇게 사는 게 좋아하니까 배급 안 되겠대요. 배급이라는 거는요, 사람이 노예가 되는 거고 내가 인간이 아니라 돼지가 되는 겁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 왜 바본지, 죄송해요. 아니 좀 바봅니다. 예, 그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런 거를 자꾸 원하는지 모르겠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개성공단을 통해서 한국의 기업들이 들어가서 그 기업에서 그 임금을 직접 북한의 그 노동자들에게 주는 게 아니라 북한 정부에 줍니다. 북한 그렇죠. 정부는 뭐 한 80-90% 떼고 한 10% 정도 나눠줍니다. 그러는데 거기에서 벌어들인 북한의 돈들이 연 1,000억이 넘어가죠. 그런 어떤 상황에서 결국은 이 개성공단이라는 부분이 북한의 국영화, 공영화 노동자들을 양성하면서 배급 제도나 이런 부분을 부분적으로 유지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북한이 무너지게 하려면 한마디로 북한의 배급 제도가 무너진 속에서 이 숨어서 장마당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북한의 경제의 대세가 되어버리면 통제하지 못하는 시장 경제의 그 일단 초기화 형태 아닙니까? 이 부분이 결국 북한 체제를 붕괴시킬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개성공단 부분은 남북 교류 협력, 무슨 평화에 대한 상징, 이런 헛소리들을 한국의 종북 좌파들부터 정신 나간 지식인들이 하는데, 중요한 것은 북한 정부가 주도하는 경제의 힘을 약화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근데 왜 그러냐면요, 그 대북 지원, 대북 교류 이거 하는 사람들이 자기네 돈 따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돈줄을 대주는 건 누구야? 정부! 왜 국민들의 세금을 왜 그런 데 대줍니까? 이건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거고요. 이게 개성공단 철수하잖아요? 그럼 김정은은 돈 나올 길이 없잖아요. 그러면 해외에 많이 파견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한민국은 해외에 많이 파견된 북한 주민들을 데려오기 위한 공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게 평화통일의 길입니다. 저는 한국이 얼마 전에 그 이민을 개방을 해서 이제 한국도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고 출산율이 세계 최저를 기록하면서 이민을 한다길래 제가 좀 도란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이민을 하기 전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 이 북녘도 탈북자를 좀 데려오라면서요. 데려오고 그 다음에 몇십만 고려인들 되는데. 데려오고 그 다음에 조선족 데려오고 이게 그래요. 순서인데 어떻게 저런 이야기들을 정책이라고 발표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실망이 들었는데요. 미친 사람들이 너무 공직에 많이 있어요. 네. 아 죄송해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 저 이 박사님이나 저나 방송에 하도 못 나가게 된 이유가 다 진실을 이야기하면 대한민국에는 방송에 못 나갑니다. 이게 북한 비슷해요. 이게 보니까 미친 사람들 속에 정상인이 끼면 정상인이 미친 사람이 되는 거죠. 그걸 진짜 이해가 안 가는 게 제가 여태까지 많은 분들과 이 뭐 체제 문제나 북한 문제 또 이런 정치 문제를 이야기해봐도 우리 이 박사님만큼 명확하게 아주 간단하게 이 북한과 한국의 차이 그리고 자유시장 경제 문제를 쉽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없는데요. 저 개성공단이 결국 북한의 이 독재 정권의 이 국가 공급 시스템을 강화하고 시장으로 가는 부분을 막고 있다라고 이야기한 사람은 대한민국에 한 명도 못 봤는데 오늘 그런 이야기도 하셨어요. 그래서 근데 지금 새누리당 뭐합니까? 지금 선거하고 있는데요. 이런 분들 좀 모셔다가 비례대표라도 좀 들이든지 해가지고 해야 될 건데 뭔 필리핀입니까? 참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이 박사님한테 이제 좀 엽주는데 다음에 또 모시고 오늘 북한에 지금 이 4차 핵실험 이후에 한국 정부가 해야 될 일들이 어떤 게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대북학성기 이번에 시작했으니까 예. 또 비굴하게 또 협상하자 그러면 쪼르르 달려가가지고 아부하고 이거 좀 제발 좀 국민의 자존심에다가 칼을 꽂는 이런 행위를 다시는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예. 그때 우리가 대북학성기 중지하면 안 된다고 엄청나게 피 터지게 요청을 했거든요. 예. 근데 그게 안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도 우리가 이제 비굴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됩니다. 사실 제일 불안한 거는 김정은입니다. 북한의 민심은 이미 김정은을 떠났고 지금 김정은에게는 재정도 부족하고 민심도 부족하고 통치술도 부족하고 다 부족합니다. 그런데 왜 떨어야 될 김정은이는 떨지 않는데 이 대한민국 정부가 왜 떨며 대한민국 국민이 왜 떠는지 나는 이게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국민적인 용기를 보여줘야 되고요. 김정은이요. 우리가 단호하게 나가면 전쟁 못합니다. 핵 못 쏩니다. 우리 국민들이 이걸 알아야 돼요. 근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 자동차를 운전할 때 들어갈까 말까 너무 하다 보면 사고가 나요. 예, 그렇죠. 네, 쑥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 우리도 너무 많이 계산하지 마십시오. 북한은 진리도 아니고 진실도 아니고 거기는 거짓의 나라이고 네. 거기는 깡패의 나라이고 이 깡패하고 무슨 거래를 하겠다는 그 사람들이 너무 유치하지 않아요? 너무 머리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단결된 모습을 이번에 보여주지 못하면 진짜 어떤 비극이 일어날지 모르는 겁니다. 예, 청와대에서 NSC 하시는 분들요, 끼리끼리 모여가 맨날 궁리하지 마시고요. 이런 분 말씀 좀 제대로 듣고 정신 차려야 됩니다. 오늘 이 박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또 감사합니다. 한번 모시겠습니다. 제가 너무 열을 냈나? 정말 잘하셨어요. 화끈하게 하셨습니다. 예.